최륜화 원작 아드키 먼 시즌2 온의 귀환 4부. 밤이 깊어지자 온은 다시 마국간을 찾았다. 그곳엔 다솜이 평소처럼 비지를 하고 있었다. 지난번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듣고 싶어 왔소. 다솜이 물끄러미 자신을 쳐다보자 온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너울... 그대의 생각을 더 듣고 싶소. 죄송합니다. 뜬금없이 깊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다솜을 보고 온이 당황해 물었다. 뭐가 말이오? 제가 그날은 말이 너무 지나쳤던 것 같아서요. 늘 바른 말만 하다가 화를 자초한다고 어머니께 혼나면서도 또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온이 크게 웃으며 다솜의 기분을 풀어주었다. 내가 알던 그 여인이 맞소? 갑자기 왜 이러지? 뭐 초저녁부터 술이라도 한잔 한 것이오. 농담이요. 자, 사과는 넣어두고 너울들 사이를 어찌 흔들어 놓을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다솜이 크고 깊은 눈을 반짝이며 온에게 물었다. 마마, 형과 늦도록 놀다 배가 너무 고파 어머니께 달려갔는데 어머니께서 형에겐 고소하게 뭉친 누룽지를 2덩이 주시고 마마께는 1덩이만 주신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다솜의 말에 상상만으로도 화가 난 듯 흥분하며 온이 말했다. 당연히 화가 나지. 나도 똑같이 배고픈데 난 왜 1덩이 줘? 그렇지요. 고작 놀다 얻어먹는 누룽지도 양이 다르면 화가 치미는데 저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 얻은 땅덩어리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렇지. 누룽지와는 비교할 수도 없겠지. 네. 그래서 저들은 살짝만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질 모래성 같은 관계인 거예요. 오래전 생사를 함께한 동지의 의리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지요. 거기다 이제 물려줄 아들들까지 생겼으니 땅에 대한 집착은 광기에 가까울 겁니다. 온이 몸을 숙이며 물었다. 그래서? 그때 너울 우두머리 10명이 한나라를 10조각으로 나누어 가졌는데 지금 늘빈이 가장 비옥한 금싸라기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본래 그 땅의 주인은 시내였대요. 그런데 시내가 죽으면서 그 땅을 친동생인 시원이 아닌 늘빈에게 넘겼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분명 그들 사이에 추악한 거래나 비밀이 있었을 거예요. 우선 그 내막을 알아내어 시원에게 증거를 쥐어줘야 해요. 형의 복수를 할 명분을 깔아주는 것이죠. 마마께서는 그들을 서로 물고 뜯도록 기름만 부어놓고 싸움이 끝나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 생각은 어쩌면 시내를 늘빈이 죽였다? 그렇다면 시원은 형이 자기가 아닌 늘빈에게 땅을 줄 리가 없을 테니 지금 늘빈을 의심하고 있겠군. 그러나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 다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원에게 증거를 만들어주면 되죠. 형의 복수를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래전 너울들이 어떤 식으로 땅을 나누고 받았는지를 알아내야 해요. 다솜의 영특한 지략에 오는 감탄 섞인 미소를 지었다. 다솜은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 판을 흔들 줄 아는 천생 책사였다. 이곳은 술주정뱅이 너울 로다가 제 집보다 더 자주 드나드는 단골 술집이다. 오늘도 역시나 로다는 이미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술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기생 차림을 한 여인이 사내 둘의 도움을 받으며 술집 담벼락을 넘고 있었다. 술집 안으로 들어온 여인과 사내 둘은 로다에게 가져갈 술상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뒤 기생 하나가 어린 여종이 들고 온 술상을 받아들고 로다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숨어있던 사내 둘이 그 기생의 입을 막아 어둠 속으로 끌고 갔다.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기생으로 변장한 다솜이 술병에 비장의 가루를 털어넣었다. 다솜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능청스럽게 로다의 방으로 들어섰다.
술상을 든 다솜을 빤히 보던 로다는 혀꼬인 소리로 물었다. 단미가 아니네. 넌 누구냐? 새로 들어온 별이옵니다. 장군님을 극진히 모시라는 명을 받고 왔지요. 오, 좋구나. 아주 좋아. 어서 어서 가까이 오너라. 다솜이 눈웃음을 치며 로다의 곁으로 파고들었다. 오호, 별이라. 이름처럼 반짝반짝하구나. 내 마음에 아주 쏙 든다. 오늘부터 내 옆자리는 네 차지다. 자, 우리 별이가 따라주는 술맛 좀 볼까? 다솜은 술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웠다. 오, 아주 시원시원하구나. 술 따르는 솜씨를 보니 성격까지 내 맘에 쏙 드는구나. 로다가 단숨에 잔을 비우자 다솜은 곧바로 다음 잔을 채웠다. 오, 또? 좋다, 좋아. 내 오늘 밤은 너와 함께 하겠다. 아이, 그럼요. 오늘 밤은 제가 장군님 곁에 아주 오래 있을 참이거든요. 한 잔 더? 한편 다솜을 호랑이 굴로 보내고 초조하게 앉아있는 온을 보며 해윤이 말했다. 마마, 다솜은 영특하고 강한 여인입니다. 오늘 분명 잘하고 올 것이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네. 온은 영혼 없이 네라고 답했지만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걱정이 가득했다. 같은 시각 술집 방 안에선 약기운이 퍼진 로다가 눈꺼풀을 무겁게 늘어뜨리며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다솜이 로다의 볼을 꼬집으며 콧소리를 섞어 유도 질문을 던졌다. 장군님, 그런데 너울들끼리 땅 크기가 왜 그렇게 다른 거예요? 원래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면서요? 정신 좀 차리고 말해봐요. 응? 어, 우리 별이가 궁금해? 그럼 다 말해줘야지. 안 말해주고 말고. 원래는 10명이 똑같이 나누기로 했단 말이지. 근데? 응. 근데? 근데 어느 날 늙은 그놈이 아주 묘하게 생긴 나무 상자를 하나 들고 왔어. 재미있는 생각이 났다면서 우리 앞에 그걸 떡하니 내놓더라고. 그게 뭐였냐면, 음, 로다의 고개가 꺾이며 잠들려 하자 다솜이 그의 어깨를 강하게 흔들며 다그쳤다. 자면 안 돼. 그래서? 그 상자가 왜? 약기운에 취해 몽롱해진 로다의 입에서 오랜 시간 동안 봉인되어 있던 너울들의 감춰진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래. 그 상자를 열어보니 나무패 10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 패마다 은구슬이 하나부터 10까지 달려 있었고, 그때 늙은 그 새끼가 제안을 했어. 우리 중 누군가 전사하면 그의 땅을 산자들끼리 나누지 말고 이 패에 다 각자 주고 싶은 자의 이름을 적어 적힌 이름의 주인공이 그 땅을 갖는 걸로 하자고 말이야. 어, 정신 차려. 그래서 일어나. 야, 야, 어디까지 했지? 선택받은 한 명이 땅을 다 갖는다고. 어? 너 어떻게 알았어? 너 무당이야? 아,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그건 아니다 했지. 그런데 갑자기 시내가 그러자는 거야. 그거 재밌겠다면서. 그러자 하나둘씩 다 재미있겠다는 거야. 아, 근데 시내가 죽었네. 왜? 시내가 누구 손에 죽었어?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야. 왜 자기 땅을 친동생인 시원이 아니라 늘빈에게 준다고 적었냐는 거지. 우린 당연히 형제끼리 이름을 썼을 거라 믿었는데 늘빈 그 새끼 이름이 신의 패 뒷면에 적혀 있으니 다들 할 말이 없었어. 눈앞에서 확인했으니 믿을 수밖에. 아, 뭐지? 신의 땅을 갖기 위해 늘빈이 패를 조작한 건가? 이름 확인 제대로 한 거야? 어?
그 패에 늘빈 이름 적힌 거 똑똑히 봤냐고.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열어 확인했는데 늘빈 이름이 틀림없었어. 로다는 약에 취해 흔들어 깨워 물어보는 대로 고분고분 대답을 잘 해주고는 또 잠들기를 반복했다. 이봐, 너울아. 그 상자 어디 숨겼어? 그것만 말해주면 사흘은 전쟁이 나도 모르고 잘 수 있어. 어이, 일어나 봐. 그 상자 어디 있냐고. 다솜이 로다의 뺨을 거칠게 내리치며 다그쳤다. 어, 그 송장이 깔고 앉아 있어. 송장? 관에 있다고? 누구 관? 아, 참, 왕. 왕. 왕 어디? 야, 일어나 봐. 처음부터 너무 먹였나? 이것들이 재미있는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네. 로다는 그 말을 끝으로 깊은 잠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다솜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다가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다. 돌아온 다솜은 온과 장군들에게 로다에게서 캐낸 정보를 낱낱이 보고했다. 제 짐작이 맞았어요. 늘비는 시내의 땅을 가로채기 위해 죽음의 게임을 제안한 겁니다. 어차피 시내와 시원은 형제니까 늘빈의 제안이 오히려 좋았겠죠. 둘 중 하나가 죽더라도 그 두 개의 땅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걸 노린 늘빈이 시내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패를 몰래 하나 더 준비했겠죠. 시원의 이름이 적힌 진짜 패는 불태웠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상자를 찾아 가짜 패를 넣어둔다면 온이 다솜의 말을 받아 말했다. 서로 죽이겠지. 그 상자의 행방은 알아냈어? 왕이 깔고 앉아있대요. 왕이 깔고 앉아 있다고? 라온이 말했다. 네, 처음엔 송장이라 말하더니 다시 물으니 왕이라 말했어요. 송장? 왕?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 그대는 오늘 쉬도록 해요. 고생 많았어. 온이 말했다. 네, 그럼 좀 쉬겠습니다. 분냄새를 오래 맡았더니 머리가 아파서. 온이 나가려는 다솜을 보며 짐짓 툭 던졌다. 당신에게서 나는 말똥 냄새도 정겹지만 그 분냄새도 나쁘지 않소. 다솜이 멈춰서서 헛기침을 하더니 온을 매섭게 한번 째려보고는 쌩하니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자마자 장군들의 탄식이 쏟아졌다. 마마, 분냄새 얘기만 하시지 말똥 냄새라니요. 딱 봐도 빈정상한 표정 아닙니까? 마마, 좀 더 나긋나긋하게 눈에 힘을 풀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셔야지요. 마마, 여인은 무조건 이쁘오, 이쁘오, 그대가 제일 이쁘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해줘야 합니다. 오는 기가 찬 듯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이야, 아니 충고란 게 여인네도 좀 만나보고 장가도 가신 분들이 해야 설득이 되지. 여인네 분냄새 한번 못 맡아보신 분들이 무슨. 야, 내가 이래서 장가를 못 가나. 장군들은 헛기침하기 바빴다. 한편 너머 세상의 정령차는 은밀하게 깊은 바다의 수압을 뚫고 인간 세계로 통하는 문을 넘어섰다. 그는 본래 하나였던 진주의 강한 이끌림을 따라 거대한 대양을 헤엄쳤다. 인간의 시간으로 얼마나 지났을까? 서로를 갈구하던 목걸이의 반쪽은 마치 운명처럼 찬의 손에 닿았다. 찬이 당도한 곳은 정막이 흐르는 어느 침실이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목걸이 반쪽을 가져와 자신이 가져온 것과 맞추어 보자 단 하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한 원형의 진주가 완성되었다. 얀과 윤슬공주의 정표가 비로소 하나가 된 것이다. 차는 목걸이 반쪽을 제자리에 다시 둔 채 이 나라의 왕을 찾아 궁 깊숙이 스며들었다. 겹겹의 문을 지나 당도한 침소. 그곳엔 시커먼 가죽을 덮어쓴 채 죽어가는 인간이라기보다 송장에 가까운 존재가 누워 있었다. 이자가 진정 그 인간 여자의 아들이란 말인가? 살 날이 얼마 남아 보이지 않는구나.
차는 왕을 살짝 깨워 자신의 푸른 정령 형상을 드러냈다. 난생 처음 보는 비현실적인 존재 앞에 왕은 저승사자를 마주한 듯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앙상한 팔을 허공에 휘둘렀다. 그 소란에 궁녀들이 우왕좌왕하는 꼴을 지켜보며 차는 서늘한 웃음을 남기고 다시 시면으로 사라졌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칠흑 같은 새벽. 검은 복면을 쓴 내 그림자가 왕의 집무실로 잠입했다. 온과 아토, 해윰, 라온이었다. 순찰하는 금이병의 눈을 피해 바람처럼 몸을 날린 그들은 곧장 왕의 집무실 중앙으로 향했다. 그리고 다솜의 말대로 송장이 앉아있는 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의자 옆과 뒤, 심지어 바닥까지 더듬었으나 상자의 흔적은 없었다. 마마, 상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라온이 초조하게 속삭였다. 의자가 아니라면 바닥인가? 해윰도 바닥을 훑으며 속삭였다. 그때 온이 중얼거렸다. 송장이 앉아있다. 송장이 깔고 앉아있다? 순간 온의 시선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대한 집무실의 높은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왕의 의자 바로 위 화려한 장식들 사이로 죽은 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 장군들 역시 온의 시선을 따라 천장을 응시하며 나직이 읊조렸다. 아, 저기였군요. 송장의 머리 위. 해윰과 라온이 어깨를 맞대어 받침대를 만들자 온이 그들의 어깨를 딛고 날렵하게 올라섰다. 천장 장식 사이에 빈 공간으로 손을 밀어넣은 온이 무언가 묵직한 감촉을 느끼고는 어라며 짧은 탄성을 뱉었다. 내려온 온의 손에는 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조심스레 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자 다솜의 말대로 은방울이 달린 10개의 나무 패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온은 그중 신의 이름이 적힌 첫 번째 패만을 꺼내 품에 숨기고 상자를 다시 본래의 위치에 숨겨두었다. 무사히 숙소로 돌아와 닦아낸 나무패 뒤쪽에는 세월에 바랜 늘빈의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야, 이놈이 판을 제대로 짰구먼. 아토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한우랑과 아라왕자의 죽음이 이 하찮은 나무 조각 하나 때문이었다니 왕을 지키는 자로서 가슴이 저밉니다. 해윰이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저들의 천우는 여기까지입니다. 라온이 말했다. 온의 단호한 결단 아래 아토는 나무패를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튿날 아침 아토는 신하를 불러 엄히 명했다. 시장에 가서 금세공사를 찾아라. 아무도 모르게 데려오되 화려한 상단이 아니라 가장 낡고 허름한 곳에서 오랫동안 가업을 이어온 노인이어야 한다. 점심 무렵 신하의 안내를 받아 아토가 당도한 곳에는 눈이 가려진 백발의 노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아토의 눈짓에 천을 벗기자 남루한 행색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노인의 오른손은 손가락 4개가 반절이나 잘려나간 모습이었다. 세공일을 한 지 얼마나 되었는가? 아토가 물었다. 어린 시절부터 망치를 잡았으니 50년은 좋게 넘었습니다. 50년이라. 그렇다면 그 손으로 이것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겠나? 아토가 품에서 나무패를 꺼내 보이자 노인의 흐릿한 눈동자가 일순간 충격으로 번뜩였다. 아니, 이것은... 왜 그러는가? 아는 물건인가?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패를 어루만지며 대답했다. 어르신, 이것은 오래전 제가 직접 만든 물건입니다. 뭐라? 자네가 만들었다고? 아토의 심장이 요동쳤다. 예, 그런데 왜 이것을 어르신이... 누가 만들어달라 하던가? 어떤 요구를 하던가? 당시 장군으로 보이는 사내가 찾아와
나무 상자와 배 10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주문을 덧붙였지요. 상자 속 10개의 배 외에 똑같은 음방울을 단 배 하나를 더 만들어 달라고 말입니다. 다솜의 예측이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하는 순간이었다. 아토는 격양된 마음을 억누르며 노인을 응시했다. 그렇다면 설마 자네 손을 이리 만든 자가 그렇습니다. 어르신, 바로 그 자입니다. 노인이 마디 잘린 손을 부르르 떨며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나무 상자를 다 만들어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그자가 부하들을 시켜 제 손을 이리 베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발설하면 다음은 목이 잘릴 거라며 그날 이후 저는 죽은 듯이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내가 자네의 원수를 갚아주겠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똑같아야 하네. 색과 모양, 심지어 세월의 흔적까지도 말이야. 할 수 있겠나? 아토의 물음에 노인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제 목숨을 걸고 똑같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사흘 뒤 노인은 아토에게 하얀 면보를 내밀었다. 면보를 들추자 아토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나무패 2개가 놓여 있었다. 낡은 나뭇결의 색감부터 은구슬의 크기까지 마치 시간을 되돌려 놓은 듯 완벽했다. 다만 새로 만든 패 뒷면에는 늘빈이 아닌 선명한 시원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야, 대단하군. 수고 많았네. 내 조만간 자네를 다시 부를 테니 그때까지 강건히 계시게. 예, 어르신 명심하겠습니다. 아토가 돌아서려다 문득 노인에게 물었다. 참, 그 나무 상자에 특이한 점은 없었나? 특이한 점이라. 아, 이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이 쓰는 상자에 비밀 서랍을 만드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자가 은구슬을 달아달라기에 여인에게 줄 선물인 줄 알고 저도 바닥 뒤편에 교묘하게 숨겨진 비밀 서랍을 하나 만들어 드렸지요. 아토의 눈이 번뜩였다. 그 비밀 서랍을 그자도 알고 있는가? 제가 말하기도 전에 손가락을 잘라버렸으니 아마 모를 겁니다.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 고맙네. 정말 고마워. 비밀 서랍이라. 정말 나온 말이 맞았어. 그자들의 운은 여기까지인가 보네. 자네를 만난 것부터가. 아토는 쾌재를 부르며 온에게 달려갔다. 이야, 정말 똑같군요. 마치 신의 계시 같아요. 아토가 가져온 완벽한 가짜 패를 보며 온이 말했다. 마마, 사연 깊은 자가 하늘 서려 만든 것이니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네, 그래야지요. 이제 그 상자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날 밤 혜윤과 라온은 다시 한번 송장의 머리 위로 숨어들었다. 천장에서 내려온 나무 상자는 이제 반격을 위한 거대한 무기가 되었다. 그들은 상자 뒤편의 비밀 서랍에 노인이 새로 만든 시원의 패를 숨기고 원래 적혀있던 늘빈의 패는 제자리에 두었다. 이제 너울들이 상자를 여는 순간 오랜 동지는 가장 잔혹한 원수가 될 터였다. 한편 고요한 너머 세상으로 돌아온 찬이 수리마리에게 보고를 올렸다. 진주 목걸이의 반쪽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 여자의 아들도 찾아보았는데 수리마리는 주저하는 찬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왕이라 불리는 자의 몰골이 기괴했습니다. 인간치고도 심하게 하등하다고 할까? 살아있는 자라기보다 죽은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죽은 자 같다니. 인간 여자의 아들은 인간 시간으로 고작 20의 남짓 지났을 텐데 그럴 리가.
수리마리는 혼란에 빠졌다. 머릿속에서 인간 여자의 아들, 즉 온의 형상이 떠나지 않았다. 죽은 자와 같다니.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구나. 드디어 전쟁의 서막이 오르기 전 온은 마국간의 다솜을 찾았다. 나는 곧 이곳을 잠시 피할 것이오. 나와 함께 갑시다. 다솜은 너울들의 내분이 곧 시작될 것임을 직감하고 엷게 미소 지었다. 돌아오실 거잖아요. 저는 여기 남는 것이 저들을 속이기에 더 나을 겁니다. 제가 워낙 눈에 띄지 않습니까? 다솜이 사랑스러운 눈웃음을 지으며 장난스레 웃자 오는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내뱉었다. 그러니까 말이오. 너무 눈에 띄어 숨겨두고 싶어서. 고백 같은 실언에 온이 당황해 얼른 말을 돌렸다. 그러니까 너무 바른 말만 하지 말란 말이오. 어디서든 바른 말하는 사람은 정적의 표적이 되는 법이니까. 다솜은 자신을 아끼는 온의 진심을 느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제 비천한 말도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천하다니 옥에 말똥이 묻었다 한들 그것이 말똥이겠소? 아니면 말똥 묻은 옥이겠소? 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무얼하든 그대라는 가치를 잊지 말라는 뜻이오. 다솜과 오는 사랑스러운 미소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환히 웃으며 돌아가는 온의 뒷모습과 남겨진 다솜, 둘의 가슴 속에 차가운 한나라의 겨울을 녹이는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오는 본국인 무지개 나라의 행사를 핑계로 너울들에게 마지막 만남을 제안했다. 떠나기 전 7명의 너울에게 줄 특별한 선물이 있으니 왕의 집무실에서 다 함께 모이자는 은밀한 초대였다. 약속한 날 너울들이 하나둘 집무실로 모여들었다. 기괴한 몰골의 왕도 억지로 자리를 지켰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로다가 술이 덜 깬 얼굴로 투덜거리며 왕의 집무실로 들어오자 잠시 뒤 집무실 문이 열리고 온이 나타났다. 온의 등장에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던 너울들은 온의 옆구리에 낡은 보자기 하나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다. 다들 궁금한 표정으로 자세히 바라보는데 온이 왕 가까이 가더니 왕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는 옆구리에 들고 있던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것을 확인한 너울들의 눈이 경악으로 뒤집혔다. 입은 벌어졌으나 그 누구도 소리를 내지 못했다. 온이 허리춤에 손을 얹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뗐다. 며칠 전 궁을 산책하다 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헤매던 끝에 거미줄이 자욱한 문 하나를 발견했지요. 그 문을 여니 웅장한 한나라 궁 안에 홀로 시간이 멈춰버린 폐궁이 있더군요. 너울들의 귀에는 온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 눈앞에 놓인 것은 분명 자신들이 철저히 숨겨두었던 그 나무 상자였다. 오래전 폐위되신 조이 왕비의 궁이더군요. 궁 안을 이곳저곳 살피다 나오려는데 왕비의 침상 위에 이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일까?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아서. 오는 사색이 된 너울들을 한 명 한 명 유심히 관찰하며 다시 말했다. 아, 다들 너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결론만 말씀드리죠. 이 상자 안에는 돌아가신 3분과 여기 계신 7분의 이름이 적힌 나무패가 들어있더군요. 원래 자기 물건에 자기 이름 적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떠나기 전 주인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도리인 듯하여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주인을 찾아 물건을 돌려주었으니 이제 저는 마음 편히 떠나겠습니다. 그간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오는 정중히 목례하고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그러다 집무실을 나오기 직전 무엇인가 생각났다는 듯 멈춰서서 어깨 너머로 툭 던졌다. 차차. 살펴보니 같은 이름이 적힌 패가 하나 더 있더군요. 온이 폭풍을 남기고 사라지자 집무실 안은 팽팽한 살기로 가득 찼다.
같은 이름이 적힌 패가 하나 더 있다니. 비치가 놀란 얼굴로 늘빈을 보며 말했다. 이야, 늘빈 이놈이 만든 거잖아. 우리 10명의 이름이 적힌 패가 10개. 같은 이름이 적힌 패가 하나 더 있다면 그럼 나무 패가 왜 11개야? 알찬도 놀라며 늘빈에게 물었다. 가온 저 새끼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듯 술이 덜 깬 눈을 껌뻑이며 로다가 말했다. 무슨 소리야? 너희도 같이 봤잖아. 내가 직접 이름을 적어 넣을 때 분명 10개였다고. 늘빈이 필사적으로 손을 저었다. 그때 시원이 말없이 상자를 집어들어 바닥에 거꾸로 쏟아버렸다. 바닥에 흩어진 나무 패드를 확인하던 부루가 비명처럼 외쳤다. 늘빈, 너 왜 주고 싶은 놈 이름은 안 적었어? 왜? 너는 절대 안 죽을 것 같더냐? 그건 실수야. 내가 주고 싶은 놈 이름만 안 적었지 10개를 채운 건 확실하다고. 늘빈이 부루에게 멱살을 잡힌 채 발버둥쳤다. 그때 알찬이 말했다. 잠깐, 아까 가온의 말대로면 배가 11개여야 하는데 근데 10개야. 늘빈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부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말했다. 거봐, 11개는 무슨. 내가 이름만 안 적었지 10개 만든 건 확실하다고. 시원이 늘빈을 무섭게 노려보고는 나무 상자를 들어 거칠게 흔들었다. 그 순간 상자 바닥에 숨겨져 있던 비밀 서랍이 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서랍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세공사가 하늘 담아 깎아낸 시원의 이름이 선명히 적힌 시내의 나무패였다. 그것을 본 늘빈이 기절할 듯이 놀라며 말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분명히 태웠어. 이건 가짜야. 그 말을 들은 시원이 마치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더니 칼을 뽑아 들었다. 그래, 역시 니놈 짓이었구나. 형을 죽이고 내 땅까지 가로챈 벌레 같은 새끼.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시원의 칼날이 늘빈의 가슴을 향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선 늘빈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이 새끼를 죽여라. 그럼 내가 가진 시내의 땅을 너희에게 나눠주마. 그 말에 너울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시원이 지지 않고 맞받았다. 이 새끼가 미쳤나? 그 땅은 원래 내 것이다. 저 배신자 놈을 죽이면 그 땅은 내가 주겠다.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야 하는가? 기준은 오직 하나, 땅이었다. 30년 우정은 종잇장보다 가벼웠다. 너울들이 서로의 목에 칼을 박아넣기 시작하자 밖에서 대기하던 부하들까지 집무실로 밀려들었다. 아비규환이었다. 비명과 쇠 부딪히는 소리,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선혈이 바닥을 적셨다. 바닥이 피로 흥건해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앞도 보지 못하는 송장 같은 왕은 잔치라도 벌어진 줄 알고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왕궁의 심장부에서 한나라를 좀먹던 괴물들이 드디어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다. 아수라장이 된 집무실, 누군가 휘두른 눈먼 칼날에 어깨춤을 추던 왕의 목이 단숨에 잘려나갔다. 목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피는 오랜 시간 비극의 상자를 품고 있던 천장에 닿아 불길하게 번졌고 주인 잃은 머리는 병사들의 거친 발길질에 채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왕의 죽음은 신호탄이었다. 너울들은 미친 듯이 서로를 난도질했다. 알찬의 칼이 로다의 심장을 꿰뚫었고 혼란 와중에 겨슬과 부루 역시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다. 최후까지 맞붙은 시원과 늘빈의 혈투는 처절했으나 형의 복수라는 집념으로 무장한 시원을 탐욕뿐인 늘빈이 이길 수는 없었다. 결국 늘빈은 머리에 반이 잘려나가는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 온이 장군들과 무지개 나라 정예군 그리고 훈련된 용병들을 이끌고 집무실을 밀고 들어왔다. 가온, 니놈이... 살아남은 너울들이 피칠갑이 된 채 온을 노려보았으나 이미 전세는 기울어 있었다.
자중질환으로 힘이 빠진 너울 군사들에게 마을에서 독을 품고 훈련해온 온의 정예병들은 그야말로 죽음의 신과 같았다. 온과 너울들의 마지막 전쟁이 불을 뿜으려던 찰나였다. 갑자기 집무실의 지붕이 종이장처럼 날아가고 벽이 무너져 내렸다. 번개보다 눈부신 거대한 빛이 쏟아지더니 인간이라 볼 수 없는 기이한 존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들이 손을 휘두를 때마다 궁 곳곳에 지옥 같은 불길이 치솟았고 태풍보다 거센 바람이 사람과 말을 낙엽처럼 날려버렸다. 땅속에서는 집채만한 바위들이 솟구쳐 지축을 뒤집어 엎었다. 온과 장군들, 남은 너울들은 이 믿을 수 없는 위력 앞에 검을 든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귀를 찢는 듯한 성량으로 물었다. 이곳의 왕이 누구냐? 귀를 막고 있던 너울 알찬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온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자요! 이자가 이곳 왕이오! 그러자 또 다른 너울 시원과 비치도 고개를 끄덕이며 정확히 온을 가리키며 말했다. 네, 이자가 왕이 분명합니다. 온이 허탈하게 웃으며 너울들을 쳐다보자 알찬이 벌벌 떨며 다시 콕 집어 말했다. 당신이 왕 맞잖아, 아라왕자 아들. 비겁함의 끝을 본 온은 발치에 굴러온 왕관을 집어들었다. 그는 왕관에 묻은 핏물을 대충 쓱쓱 닦아낸 뒤 왼손으로 앞머리를 쓸어 넘기고는 보란듯이 제 머리 위에 왕관을 얹으며 말했다. 방금 이 나라의 왕이 된 온이라 하오. 당신들은 대체 누군데 감히 왕을 찾는 것이오? 곧 알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선택권이란 없다. 그저 우리를 맞이할 준비나 하라. 말을 마친 그들은 연기처럼 허공으로 흩어졌다. 정령들이 사라지자 너울 우두머리들은 비겁하게 궁을 빠져나갔고 주인 잃은 병사들은 갈 길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온은 즉시 명령했다. 모두 내 말을 들어라. 각자 안전한 곳을 찾아 몸을 숨겨라. 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 저들이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른다. 흩어져라. 그때 이든이 급히 온을 이끌었다. 마마, 우리도 몸을 피해야 합니다. 아라왕자의 궁 아래 있는 그 굴로 가시지요. 아라왕자의 궁 역시 폐허가 된 조이왕비 궁처럼 시간이 멈춰 있었다. 바닥에 깔린 낡은 자리를 걷어내자 오래전 그 굴 입구가 나타났다. 지하로 내려가 문을 닫은 온과 장군들은 횃불을 밝히고 비로소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저들이 대체 누구입니까? 온의 물음에 라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글쎄요, 인간의 힘이라곤 믿기지 않는 위력이었습니다. 마치 옛 이야기에 나오는 정령 같았습니다. 정령이라니요? 인간계와 결별한 지 몇백 년이 넘은 존재들이 왜 지금 우리를 공격한단 말입니까? 온의 물음에 라온이 다시 답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합니다. 온은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무너진 궁벽 사이를 바라보았다. 성한 곳이라곤 단 한 군데도 없는 참혹한 풍경이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들. 온은 떨리는 심장을 움켜쥐고 주문을 외우듯 다짐했다. 대화해야 한다. 무조건 대화로 풀어야 해. 두려워하지 말자. 온, 너는 이 나라의 왕이다. 어머니, 지켜주십시오. 용기를 쥐어짜내는 왕의 눈빛에 무너진 한나라의 잔해 위로 차가운 달빛이 내려앉았다.